대성그룹 회장실, 오후 3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 높이에서 강미숙 회장은 아들 민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1살이 된 아들이 이렇게 들뜬 목소리를 내는 걸 언제 들어봤나 싶었죠. 강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전화기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뻐하냐? 사실은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곧 집에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연애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가 까다로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그 애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통시장이라는 말에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기업 총수 집안의 며느리감으로는 다소 의외였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강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아직 얼굴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올 만한 여자일까? 집안 배경은 어떻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무엇보다 진짜로 민준이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정식 만남 전에 미리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래 지켜볼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강 회장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입던 명품 정장 대신 수수한 검정 바지에 평범한 니트를 골랐죠. 거울을 보며 머리핀으로 단정히 올린 머리를 다시 풀어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어요. 목에 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벗어두고 평범한 시계로 바꿔 찼습니다. 손가락에 끼던 결혼 반지와 다이아 반지들도 모두 빼고 작은 금반지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하루 개인 일정이 있다며 혼자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이라고 했지. 강 회장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은 정보는 그녀가 그곳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채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마음 한편으론 이런 자신의 행동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며느리 후보를 몰래 염탐하러 간다니 누가 알면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맡아보는 서민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파전 부치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강 회장은 어색한 마음으로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전통시장에 와봤나 싶었죠. 아마 결혼 전 20살 때 어머니와 함께 온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호기심에 잠깐 구경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반찬 많아요. 싱싱한 생선 들어왔어요. 한 마리만 사가세요.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 진짜 맛있어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반찬 가게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김치가게, 젓갈가게, 나물가게, 두부가게.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미로처럼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준이가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아니면 오늘은 쉬는 날인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안쪽 디귿자 모양으로 꺾이는 모퉁이에서 유독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새로 담근 깍두기도 있어요.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할머니, 어제 사가신 무생채 어떠셨어요? 오늘은 콩나물도 준비했거든요. 강 회장이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6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반찬을 권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가에 떠오르는 따뜻한 웃음이 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게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그녀는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그녀가 강 회장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맑은 눈동자,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따뜻한 미소. 강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죠. 아, 네. 김치 좀 볼까 해서요. 아, 김치시군요. 저희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거거든요. 그녀가 김치통 뚜껑을 열어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련할까?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녀가 김치를 덜어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강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금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팔찌였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팔찌,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본 기억이요.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딸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거든요. 설마, 강 회장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팔찌, 예쁘네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는 거예요. 유일한 기념품이라고 할까요? 유일한 기념품이라는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런 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괜찮아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은 김치를 사며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왼쪽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똑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건네준 김치를 받아들고 강 회장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뒤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강 회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강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팔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갓 태어난 딸에게 직접 만들어준 작은 금팔찌. 그 안에 새겨넣은 작은 하트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다시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주변 상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기 반찬 가게 하는 젊은 아가씨, 언제부터 장사하셨나요? 아, 수진이 말씀이세요? 그 애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 됐네요. 참 착한 애예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뛰는 걸 억누르며 계속 물어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애 혼자 살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애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니까요. 고아원이라는 말에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26이라고 했나? 아니면 27. 정확하진 않아도 그 나이대예요. 26. 강 회장이 딸을 잃어버린 게 정확히 25년 전이었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수진이 사는 곳까지 몰래 따라갔습니다. 시장 뒤편 좁은 골목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가꾼 것 같았죠. 강 회장은 멀찌감치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자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강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수진이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 박수진, 나이 26세, 출생지 서울시 강남구,
유기장소 강남구 일대 병원 앞. 유기연도 1999년. 1999년. 바로 강 회장이 딸을 잃어버린 해였습니다. 유기장소도 당시 자신이 살던 동네와 일치했어요.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생후 6개월경 발견되었고 몸에는 금팔찌 하나만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나이, 장소, 시기, 그리고 팔찌까지.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민준이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친남매가 모르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강 회장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찾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동안 수진이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수진이에게 먼저 접근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 끝에 강 회장은 일단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가 약속한 대로 수진이를 집에 데려오는 날까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늘색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딸을 만나는 자리인지 며느리 후보를 만나는 자리인지 헷갈렸죠. 현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소파에 단정히 앉았어요.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예뻤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곱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 위로 내려뜨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죠. 무엇보다 긴장한 듯 떨리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항상 이야기해주던. 수진이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수진이의 얼굴은 더욱 확실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미소 지을 때 나타나는 왼쪽 보조개는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수진이 맞지? 반가워. 네, 박수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수진이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것을 받아들 때 수진이의 손목에서 또다시 그 팔찌가 반짝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팔찌 한가운데 새겨진 작은 하트 모양까지 똑같았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팔찌가 참 예쁘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이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차고 다녔던 건데 제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유일한 단서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유일한 단서라는 말에 강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어머니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자, 우선 들어가서 앉자. 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들떠서 수진이를 자랑하려 했고 수진이는 긴장해서 차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강 회장만 혼자 복잡한 심경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나중에 기회되면 직접 만든 음식도 드셔보세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아,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니?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혼자 지냈는데? 생후 6개월 때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이 팔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다시 손목에 팔찌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수진아, 잠깐 나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할까? 네. 갑자기 왜요? 민준이가 의아해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잠시 내 방에 있어라. 금방 올라갈게.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잠깐만.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는 강 회장과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강 회장은 수진이 옆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그 팔찌. 정말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닌 거니? 네,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 팔찌. 혹시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게 있니?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팔찌를 벗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어요. 이걸 처음 보는데. 너무 작아서 몰랐네요. 뭐라고 써있니? 미숙. 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이 누구죠?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의 팔찌 안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이 메었거든요. 수진아. 한참을 울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내 이름이야. 네. 그 팔찌는 내가 만들어준 거야. 25년 전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 회장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내 딸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 회장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수진아,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갑자기.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큰 소리에 놀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준이가 거실로 내려오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거든요. 뭔 일이야? 왜 둘 다 이래? 민준아.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앉아라. 너희 둘 다 앉아.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는 수진이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빼며 거부했어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수진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 민준이보다 1살 위였지. 하지만 사고로 잃어버렸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고요? 어머니, 저한테 누나가 있었다고요? 응.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거야. 그때 내가 겨우 돌이었거든. 강 회장은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유모차에 있던 딸이 사라진 일을 말이죠. 온 힘을 다해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아이 손목에 채워뒀던 금팔찌가 유일한 단서였는데 수진이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안쪽에 내 이름을 새겨 넣었어. 혹시라도 아이를 찾으면 확인할 수 있게 말이야. 그럼 정말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너는 내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야. 내 딸이야.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친누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민준아,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준이 어머니라니. 수진아, 나도 너만큼 놀랐어. 며느리로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딸이었다니.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랑이었던 것이 가족애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25년 만에 재회라는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몇 분간 이어진 침묵을 깨뜨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서 생각 좀 할게요. 수진이가 일어서려 하자 강 회장이 급하게 말렸어요. 수진아, 가지 마. 우리 이야기해야 해.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26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족이라는 존재가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민준이도 일어섰어요.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 민준아. 강 회장이 불렀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강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 더 조심했다면, 딸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나가서. 괜찮아. 충격이 컸을 테니까. 민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룻밤 내내 생각해봤는데요. 수진이는 정말 제 누나가 맞나요? 응, 확실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은 뭐였던 거죠?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너희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였어. 다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가족애였던 거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죠. 들어와, 수진아.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수진아, 사실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니. 강 회장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있었구나 싶어서 기뻐요. 그리고 오빠도. 수진이가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오빠. 두 사람이 서로를 새로운 관계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두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2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와 혼란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어요. 이제부터 우리 정말 가족으로 살자. 강 회장의 말에 수진이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올해 72살인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며느리 복이 정말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모임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우리 며느리 진짜 똑부러져. 투자에도 밝고 은행 업무도 다 봐주거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평소에도 경제신문을 빠짐없이 챙겨 읽었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신문을 펼쳐놓고 어머니, 요즘 금리가 또 올랐네요. 은행 적금 금리도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도 항상 함께 가주었고 퇴직금 관리도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어머니,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냥 예금으로 두시면 안 돼요. 더 좋은 투자 상품에 넣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제안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금융상품도 어려워서 혼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실제로 경제 용어들을 술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싶었죠. 퇴직금 5천만 원 중 일부를 며느리가 추천하는 투자 상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았다. 우리 며느리는 은행 업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오히려 용돈만 달라고 하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고 며느리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동행해주고 복잡한 보험 서류 정리까지 도와주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이런 며느리를 둔 제 자신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잠깐 가서 서류 하나만 처리하면 끝나요. 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은행 업무는 며느리가 도맡아 처리해 주었으니까요. 또 무슨 투자 상품이야? 이번엔 뭐가 좋다는 거야?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갱신해야 하는 거예요. 금리가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드리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인감 도장을 챙겨서 며느리를 따라 나섰죠. 며느리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은행 다녀와서 점심 맛있는 거 드시죠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처리하고 나면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거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서 좋은 기회거든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직원과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상담 예약했던 김씨 가족입니다. 직원은 반갑게 맞아주며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미리 예약까지 해놓은 것을 보고 역시 세심하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실로 가는 길에 며느리는 다른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는데 마치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상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좋은 상품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한 투자 서류예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가 생각보다 두꺼웠거든요. 정기예금 갱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뭔 서류야? 좀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자 며느리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금융 용어가 많아서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금방 끝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건넨 도장을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장의 무게감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작은 차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건넨 도장을 들고 막 서류에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5천만 원 위임이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은행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은행에 온 게 몇 달 전인데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직원에게 답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다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하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분명히 어머님께서 오셔서 큰 금액 위임장을 작성하셨는데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어머니 대신 와서 처리했거든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키도 비슷하시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인 척하고 은행에 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집에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그때 누가 온 거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어머님과 똑같은 이름으로 신분증도 제시하시고 도장도 찍으셨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며느리의 이런 말에 저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망증이 있긴 하지만 은행에 간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직원은 계속해서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신 분이 입고 계신 옷도 기억나요. 검은색 코트에 갈색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코트도 없고 갈색 모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장 찍으시고 나가죠. 다른 볼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 와서 큰 금액을 처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직원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니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며느리가 지금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가 사용하려던 도장을 다시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 도장과 똑같아 보였지만 손끝으로 만져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장의 무게도 미묘하게 달랐고 손잡이 부분의 질감도 평소 제가 사용하던 것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도장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방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챙겨온 진짜 인감 도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장은 제가 이미 준비해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제가 항상 보관하던 도장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서 며느리가 준 도장과 비교해봤습니다. 두 도장을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글씨체도 미세하게 다르고 도장의 크기도 조금씩 차이가 났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두 도장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왜 도장을 두 개나 가지고 다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도장이야. 그럼 내가 준 건 뭐니?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건 제가 실수로 다른 도장을 가져온 것 같네요. 어머니 도장이 여러 개 있어서 헷갈렸나 봐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도장은 분명히 가짜였고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진짜 도장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직원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가짜 도장 대신 진짜 도장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진짜 도장으로 인해 며느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었거든요. 직원은 저도 모르게 찍힌 도장을 보더니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도장을 찍는 것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도장으로 바꿔서 찍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자리로 돌아와서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진짜네요. 지난번 위임서에 찍힌 도장하고 다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을 떨며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도장은 가짜였단 말이에요? 직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변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믿고 있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다른 동료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지난주에 처리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었고 기존 정기예금에서 3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직원이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며느리가 제 모르게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계좌에서 며칠 후에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계좌는 직원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명의의 개인 계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제 돈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왜 이런 짓을 했니?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원은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서 위조와 횡령에 해당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하고 나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지냈던 며느리가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오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우겼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런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때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점장은 며느리가 저질러 놓은 일의 전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인감을 위조해서 계좌를 만들었고 수천만 원을 자신 명의로 이체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총 4,5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지난주에, 나머지 1,500만 원은 그 전주에 이체되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하지만 그런 사정이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제 신분증과 위조된 도장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분이 맞나요? 직원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사업만 잘 되면.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점장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도장, CCTV 영상, 거래 내역서 등 모든 것이 며느리의 범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범행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적이 있어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만 받고 넘어간 경우가 여러 번 있더군요.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노인분들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가요? 며느리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우습게 본 것이었거든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모든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면서 쌓아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며느리가 지금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수갑을 차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경찰관이 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적어도 15명의 노인분들을 속였습니다. 주로 며느리나 딸로 가장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인감 위조나 서류 조작으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하고의 결혼도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실제로는 결혼한 사실이 없어요. 아드님도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고 기뻐했던 것도 며느리를 얻었다고 행복해했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고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범행 수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자녀와 떨어져 사시는 분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가족관계를 위조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금융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죠. 며느리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후회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들켜서 아쉽다는 표정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운이 나빴네요. 오늘만 조용히 넘어갔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3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며느리를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직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다 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탄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던 며느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직접 찍어서 액자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들도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자 사진을 꺼내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실제로는 손자도 아니었고 며느리도 아니었으니 이 사진 속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 며느리가 어디선가 구해온 다른 사람의 사진이겠죠. 그동안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주던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저는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도장 때문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이 도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그 위에 도장을 갖다 댔습니다. 이 도장이 내 전부였는데 사람 하나 잘못 믿어서 이게 칼이 될 줄은 몰랐지. 도장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경찰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을회관에 있는 작은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동년배 어르신들이 모여서 건강 강좌를 듣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직접 앞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이라도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2번, 3번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계좌. 한 번 잘못 넘기면 내 평생이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 투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혹시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수첩에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제가 당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마을회관에 나가서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제부턴 제 일은 제가 직접 하려고요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돈의 대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중요한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겠다고요. 은행을 나오면서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저에게 비쳤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조심스럽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